500만 원? 이딴 푸돈으로 누굴 대접해? 한 장씩 다 주워.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500. 고작 이거 가져와 놓고 생색이야? 시어머니는 내가 3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축의금을 결혼식장 바닥에 한 장 한 장 흩뿌렸다. 하객들의 비웃음 소리가 바늘처럼 내 살갗을 파고들었다.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 노릇하려거든. 일단 현찰로 5천만 원부터 가져와라. 아, 그리고 강남 아파트도 은지 혼수로 명에 넘기고. 나는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수아야, 그냥 장모님한테 전화 한 통 드려. 좋아. 나는 그 번호를 눌렀다. 30분 후, 그 변변찮은 우리 엄마가 연회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엄마의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엄마는 바닥에 널브러진 지폐들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박 여사, 이 돈들은 일단 잘 챙겨두셔. 다음 달부터 당신네 공장 부지 임대료가 월 2억으로 오를 테니까. 무슨 소리야? 당신 발밑에 있는 그 땅, 20년 전에 우리 남편이 당신 남편한테 세준 거요. 계약 만료됐으니 오늘 온 김에 통보합시다. 땅 비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행의 플라스틱 의자는 허벅지 뒤쪽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벌써 40분째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아직도 7명의 대기자가 남아 있었다. 딩동. 전광판의 붉은 숫자가 바뀌며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렸다. 마치 나를 재촉하는 카운트다운 경보음 같았다. 나는 손에 쥔 대기표를 내려다보았다. 113번 이 지금은 106번 고객을 호출하고 있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샜다. 7월에 서울은 사람을 쪄 죽일 듯이 덥다지만 이곳 신한은행 구로지점의 냉기는 손가락마저 굳게 만들었다. 나는 통장을 손바닥 안에 꽉 쥐고 체온으로 조금이라도 데워보려 애썼다. 모서리가 달아보풀이 일어난 파란색 정기예금 통장이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10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나는 엉덩이를 들어 한 칸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플라스틱 의자 다리가 타일 바닥을 긁으며 끽하는 소음을 냈다. 오른쪽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작게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통장 잔고에는 503만 2,400원이 찍혀 있었다. 이 숫자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503만 2,400원. 그중 500만 원은 오늘 찾아야 할 축의금이고 나머지 3만 2,400원은 이자였다. 쥐꼬리만 한 이자. 3년 만기 정기예금, 연이율 1.8%. 세금을 떼고 나면 남는 돈으로는 그럴듯한 구두 한 켤레 사기도 힘들었다. 나는 오른손 엄지로 왼손 검지 관절을 꾹꾹 눌렀다. 그곳엔 딱딱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오랜 세월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긴 흔적이었다. 나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경리다. 매일 컴퓨터 화면에 깨알 같은 숫자들을 들여다보며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맞추는 게 내 일이다. 월급 218만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를 떼고 나면 통장에 찍히는 돈은 정확히 187만 원이다. 187만 원. 서울의 원룸 월세는 50만 원부터 시작이다.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핸드폰 요금을 합치면 15만 원이 훌쩍 나간다. 회사가 인천에 있어서 왕복 3시간 지하철을 타야 하니 한 달 교통비만 8만 원이다. 그리고 식비. 회사 근처 식당은 엄두도 못 낸다. 제일 싼 비빔밥이 8,000원이니까.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산다. 하나는 아침용, 하나는 점심용이다. 저녁은 퇴근길 마트에서 30% 할인 딱지가 붙은 마감 세일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대략 60만 원 남짓. 3년 36개월. 그렇게 모은 돈이 500만 원이었다. 108번 고객님. 또 한 칸이 줄어들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찬 공기가 따끔거렸다.
은행 안에는 복사용지와 소독약이 섞인 냄새가 감돌았고 간간이 창구 쪽에서 달달한 믹스커피 향이 풍겨왔다. 저렴하고 지나치게 단 그 냄새. 카페에서 파는 커피를 마셔본 지 3년이 넘었다. 스타벅스 앞을 지날 때마다 쇼윈도 넘어 5,000원짜리 음료들을 보며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다. 500만 원. 사실 이 돈은 다른 곳에 쓸 계획이었다. 내년에 오를 전세 보증금에 보탤 집주인이 지난달 전화로 보증금을 500만 원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엄마에게 새 세탁기를 사드리고 싶었다. 엄마가 쓰는 삼성 통돌이 세탁기는 12년이나 돼서 탈수할 때마다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이웃집에서 항의가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새 옷 한 벌쯤은 사고 싶었다. 나는 내 몸에 걸친 정장 치마를 내려다보았다. 무릎까지 오는 짙은 남색 스커트. 허리춤의 박음질이 벌써 조금 터져 있었다. 3년 전 준혁 씨 사촌형 결혼식 때 12만 원 주고 산 옷이다. 내 옷장에서 제일 비싼 옷도 그 후로 정장을 입어야 하는 날이면 무조건 이 옷을 입었다. 상견례 때도, 시댁에 처음 명절 인사 갔을 때도, 작년 신우이 대학 졸업식 때도. 그리고 오늘 나는 또 이 옷을 입고 있다. 오늘은 신우이 은지 아가씨의 결혼식 날이니까? 백구 번고객님, 이 번창구로 오십시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다. 곧 내 차례다. 나는 통장을 펼쳐 다시 한번 그 숫자를 확인했다. 503만 2,400원. 인쇄된 검은 잉크 자국은 단정하고 냉담해서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수천 개의 삼각김밥과 할인 도시락과 고기 냄새에 침을 삼키던 수많은 밤들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작년 겨울 어느 날 밤이 떠올랐다. 야근하느라 마트 마감 세일 시간을 놓친 날이었다. 집에 가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파 위경련이 올 지경이었다. 고깃집 앞을 지나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았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 숯불 연기에 섞인 기름진 육향. 나는 가게 앞에서 2분 정도 서성이다가 주머니 속 지갑을 만지작거렸다. 그러고는 결국 옆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2,5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샀다.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삼겹살을 배 터지게 먹었다. 110번 고객님.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기억을 털어냈다. 지금 청승 떨 때가 아니다. 오늘은 은지 아가씨 결혼식이다. 경사스러운 날이다. 올케로서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 비록 은지 아가씨가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본 적 없고 호칭도 번이나 골케 대신 꼬박꼬박 오빠 와이프라고 불렀지만 지난번 우리 집에 왔을 때 내 면전에 대고 준혁 씨에게 오빠는 왜 이런 여자랑 결혼했어? 라고 쏘아붙였지만 그래도 준혁 씨 동생이니까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준혁 씨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500만 원 기꺼이 축의금으로 내놓을 생각이다. 111번 고객님. 머릿속으로 잠시 후 벌어질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건네며 정기예금 해지하고 500만 원 출금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 서명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돈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봉투에 담는다. 봉투는 이미 준비해 두었다. 가방 안에 얌전히 들어있다. 문구점에서 고르고 골라 산 하얀색 한지 봉투. 은은한 소나무와 항무늬가 찍혀 있어 꽤 고급스러워 보였다. 돈을 어떻게 접어서 넣을지, 봉투 입구는 어떻게 깔끔하게 풀칠할지 미리 연습까지 해두었다. 봉투 앞면에는 정성껏 적을 것이다. 축 결혼. 신우이 박은지 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반듯한 글씨체로. 112번 고객님, 1번 창구로 오십시오. 이제 딱 한 명 남았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다. 통장을 쥔 손이 축축해져서 반대쪽 손으로 옮겨쥐고는 치맛자락에 슬쩍 손바닥을 문질러 닦았다. 은행 안은 여전히 추울 정도로 시원했지만 내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었다. 긴장해서 나는 땀이었다. 도대체 왜 긴장하는 건지 나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내 돈 내가 찾겠다는 건데 죄 지은 것도 아닌데. 하지만 큰 돈을 쓸 때면 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이 돈을 쓰는 게 맞나 수십 번 계산기를 두드리는 강박. 500만 원. 내 3년의 전부. 1095일. 매일 아끼고 매일 가계부를 쓰며 조금만 더 참자고 다독였던 시간들. 1095개의 삼각김밥. 그걸 이렇게 내놓는다. 11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나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창구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다. 3번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다. 화장이 완벽했고 은행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지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나는 통장을 내밀었다. 저기, 정기예금 좀 중도 해지하려고요. 이수진 대리가 통장을 펼치더니 눈썹을 살짝 꿈틀거렸다. 잔액을 확인한 모양이다. 503만 2,400원.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지점에서 이 정도 금액은 푼돈 취급받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억 원이 오가는 걸 볼 테니까. 중도 해지 확실하신가요? 그녀가 통장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만기 전에 해지하시면 약정 이자를 다 못 받으시고 중도 해지율이 적용돼서 손해가 좀 있으실 텐데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급하게 대답이 튀어나갔다. 전부 현금으로 찾아주세요. 이수진 대리는 나를 한번 쓱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은행 특유의 딱딱하고 높은 키보드 소리가 타타탁하고 경쾌하게 울렸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연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문득 부러움이 밀려왔다. 그녀의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윤기가 흘렀다.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깎이 살 돈도 아까와 가위로 대충 잘라낸 탓에 삐뚤빼뚤하고 몽땅했다. 손등에는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튼 자국이 희끗희끗했다. 겨울이면 저 틈이 갈라져 피가 나고 쓰라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여기 서명해 주시고요. 그녀가 전표를 내밀었다. 나는 볼펜을 받아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김수아. 세 글자를 꾹꾹 눌렀었다. 종이가 찢어질 듯 힘이 들어갔다. 잠시만요. 현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 쪽으로 들어갔다. 나는 죄인처럼 서서 기다렸다. 은행 로비의 에어컨 소리가 최면을 꺼는 백색 소음처럼 웅웅거렸다. 내 뒤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기 지루한지 발을 굴렀다. 3분 뒤 이수진 대리가 돌아왔다. 그녀는 지폐 개수기에 돈다발을 넣었다. 촤르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돈이 순식간에 세어졌다. 그녀는 돈을 가지런히 정리해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500만 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을 집어들었다. 5만 원권 신사임당 100장. 은행 띠지로 묶인 그 돈다발은 생각보다 얇고 가벼웠다. 허무할 정도로 얇았다. 이게 내 3년의 무게인가? 1095일의 인내와 1095개의 삼각김밥이 고작 이하은 종이 뭉치로 압축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더 필요하신 업무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대학 입학 때 엄마가 사준 검은색 인조 가죽 가방. 모서리가 달아 하얀 속살이 드러난 그 가방 지퍼를 닫고 3번이나 확인한 뒤에야 몸을 돌렸다. 은행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7월의 열기가 훅 끼쳐왔다. 에어컨 바람이 닿지 않는 바깥 세상은 거대한 찜통 같았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시야가 하얗게 번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은행 건물 그림자 아래서 잠시 숨을 고른 뒤 걸음을 옮겼다. 지하철역은 300m 거리에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걸었다. 어깨를 파고드는 가방끈이 묵직했다. 돈 무게 때문이 아니었다. 그 돈에 담긴 내 마음의 무게 때문이었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행. 오후 2시 14분. 낮 시간이라 지하철 안은 한산했다. 나는 문과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양팔로 꼭 끌어안았다. 구로에서 강남까지 환승 2번, 45분 거리.
예식은 오후 4시니까 시간은 넉넉했다. 가방 지퍼를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돈다발은 얌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다. 다시 지퍼를 닫고 가방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전동차가 덜컹거리며 어둠 속을 달렸다. 차창 밖으로 터널의 검은 벽과 드문드문한 조명들이 스쳐 지나갔다. 내 오른쪽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카톡을 하며 킥킥대고 있었고, 왼쪽에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졸고 있었다. 그 역시 서류 가방을 나처럼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은은한 소나무 무늬가 찍힌 하얀 한지 봉투. 무릎 위에 반듯하게 펴놓고 회사에서 빌려온 수성펜을 꺼냈다. 봉투 앞면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축 결혼. 신우이 박은지 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자 한자, 느리고 정성스럽게. 악필이라 평소엔 글씨 쓰는 걸 싫어하지만 오늘은 초등학생이 받아쓰기 하듯 정성을 다했다. 다 쓰고 나서 봉투를 들어 요리조리 살펴보니 제법 그럴듯해 보였다. 가방에서 돈다발을 꺼내 봉투에 넣었다. 5만 원권 지폐 속 신사임당 여사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100장의 신사임당을 봉투 속에 밀어 넣었다. 얄팍했던 봉투가 불룩해지면서 소나무 무늬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봉투 입구에 풀을 발라 꼼꼼하게 붙였다.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리고 그 봉투를 품에 안고 덜컹거리는 지하철에 몸을 맡겼다. 창유리에 내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낡은 정장 치마를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화장기 없는 여자. 품에는 하얀 봉투 하나를 소중히 안고 있는 여자. 그 봉투 안에 그녀의 3년치 인생이 들어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겠지. 문득 엄마 말이 떠올랐다. 수아야, 있는 집 시집가도 서러운 일은 생긴다. 그래도 돈 때문에 서러운 것보단 낫지 않겠니? 엄마처럼 평생 돈 걱정하며 살지 마라. 나와 준혁 씨의 상견례 날 엄마가 반지하 방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했던 말이었다. 수돗물 소리에 섞여 들려오던 엄마의 목소리. 형광등 불빛 아래 희끗희끗한 엄마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었다. 엄마는 올해 50이다. 내가 8살 때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혼자 나를 키웠다. 구멍가게, 노점상, 과일 장사,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알바, 남의 집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하루에 쓰리 잡을 뛰느라 발바닥이 갈라져 피가 나도 반창고 하나 붙이고 다시 일터로 나가던 사람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다녀오니 엄마가 마루에 쓰러져 있던 기억이 난다. 죽은 줄 알았다. 너무 놀라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과로로 기절한 거였다. 내가 엄마를 흔들어 깨우자 엄마가 눈을 뜨며 처음 한 말은 배고프지? 밥 차려줄게 졌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펑펑 울었다.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맹세했다.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고 졸업 후 이력서 200통을 쓴 끝에 지금 회사에 취직했다. 월급 218만 원 많지는 않지만 내 밥벌이는 하고 엄마 용돈도 조금씩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준혁 씨를 만났다. 회사 옆 건물 무역회사 대리. 키 173에 안경 쓴 평범하지만 선한 인상의 남자. 편의점에서 내가 떨어뜨린 삼각김밥을 주워주며 인연이 시작되었다. 1년 반 연애 끝에 프러포즈를 받았다. 수아야, 우리 집이 좀 유난스러운 거 알아.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그 말을 믿었다. 바보같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안내방송이 나를 현실로 불러왔다. 이번 역은 고속터미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목적지였다. 예식장은 강남의 5성급 호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다. 시계를 보니 3시 5분. 아직 여유가 있다. 나는 봉투가 잘 밀봉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방 깊숙이 넣었다. 지퍼를 끝까지 채우고 가방 덮개까지 야무지게 닫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다. 호텔 로비는 눈이 부시게 화려했다.
회전문을 통과하는 데만 2분 넘게 망설였다. 제복 입은 도어맨이 어서 오십시오 하며 고개를 숙이자 나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 고개를 푹 숙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다. 내 낡은 구두가 또각또각 소리를 낼 때마다 바닥에 비친 초라한 내 모습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굽이 다 닳아서 징이 박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너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라고 말하는 듯했다. 결혼식 하객이신가요? 호텔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네, 박은지 신부님 쪽. 3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엘리베이터마저 금색으로 도금되어 번쩍거렸다. 안에 타고 있던 중년 여성 2명이 나를 힐끔거렸다. 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구석에 처박혀 핸드폰을 보는 척했다. 사돈댁이 대기업 임원이라며? 박씨 집안 경사났네. 이 호텔 예식장 대관료만 2천만 원이라던데. 2천만 원.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내가 3년 동안 안 입고 안 먹어서 모은 돈이 500만 원인데 예식장 빌리는 값만 2천만 원이라니. 현기증이 났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3층에 도착했다. 복도에는 붉은 카페 위 깔려 있고 벽마다 명화가 걸려 있었다. 은은한 백합 향기가 감돌았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숨이 턱 막혔다. 시어머니가 보였다. 혼주석 한가운데 앉아있는 시어머니는 짙은 자주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고 짙은 화장을 한 얼굴로 부채를 살랑거리고 있었다. 멀리서 봐도 위압감이 느껴졌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수많은 시선이 내게 꽂히는 게 느껴졌다. 저 여자가 준혁이 처라며? 맞아, 걔야. 좀 촌스럽게 생겼네. 옷은 저게 뭐야? 어디 실밥 터진 거 아니니? 귀가 윙윙거렸다.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시어머니가 있는 혼주석으로 직진했다. 시어머니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혔다. 두 손으로 공손히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님, 은지 아가씨 축의금입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시어머니가 부채질을 멈추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밥상 위에 기어가는 바퀴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 혐오와 경멸, 그리고 짜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왔니?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주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오려면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다. 시어머니가 느릿하게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아들었다. 나는 그대로 넘어갈 줄 알았다. 고개 끄덕이고 가서 앉으라고 할 줄 알았다. 기껏해야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하며 비꼬는 정도일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내 눈앞에서 수백 명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으로 봉투를 찢어버렸다. 찌익 하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크게 들렸다. 어디 보자. 시어머니는 봉투를 거꾸로 들어 안에 든 지폐를 손바닥에 쏟아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세기 시작했다. 1장, 2장, 3장. 일부러 천천히 한 장씩 소리 나게 샜다. 연회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모두가 숨죽여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가져온 돈을 공개 처형하듯 세고 있는 장면을. 나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손가락으로 치맛자락만 쥐어뜯고 있었다. 98, 99, 100. 시어머니가 다 셌다. 그녀는 돈다발을 손에 쥐고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500.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치솟았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 같았다. 고작 이거니?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했다. 3년 동안 모은 거라고, 제 전 재산이라고, 죄송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금쪽 같은 은지 결혼식에 내가 감히 이딴 푼돈을 들고 와서 망신을 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슬로모션처럼 보였다. 자주색 한복 치마가 펄럭이고
손에 쥔 돈다발이 머리 위로 높이 올라갔다. 그리고 돈이 허공에 뿌려졌다. 한 장, 두 장. 5만 원권 지폐들이 꽃가루처럼, 아니 쓰레기처럼 흩날렸다. 카페트 위로, 테이블 위로, 내 머리 위로.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된 것 같았다. 사람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세상에 500은 좀 적긴 하네. 역시 근본 없는 집안이라. 발치에 떨어진 신사임당 여사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 노릇하려거든. 주제 파악부터 해라.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정수리에 꽂혔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 발밑에 흩어진 8장의 지폐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오늘 안으로 현금 5천만 원 입금해라. 5천만 원. 그 숫자가 뇌관을 건드린 폭탄처럼 머릿속에서 터졌다. 그리고 너희 친정, 경기도에 아파트 하나 있다며? 나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독사 같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거 은지 앞으로 명예에 이전해라. 혼수 대신으로 칠 테니까. 아, 사부인 차도 있다지. 그것도 같이 보내라. 은지가 신혼 때 쓸 차가 필요하다더라. 내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긁혀 나왔다. 어머님, 그 집은 우리 엄마 전 재산이에요. 어른이 말하는데 어딜 꼬박꼬박 말대꾸야. 쾅.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튀어올랐다. 나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밟고 미끄러질 뻔했다. 5천, 집, 차 오늘 안으로 해결해. 알겠어. 다리가 후들거렸다. 못해요 라고 말해야 하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만 할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껍질 속으로 숨어버리는 달팽이처럼. 대답 안 하니? 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말았다.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걸 옆에 있는 의자를 잡고 겨우 버텼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자리에 앉았다. 수아야, 저기 구석에 가서 앉아 있어라. 시작한다. 나는 도망치듯 구석 자리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게 느껴졌다. 의자에 앉았지만 몸이 덜덜 떨렸다. 오늘 안으로 5천만 원 엄마 집이 엄마 차.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내 통장은 텅 비었고 엄마 집은 12년 전 외할아버지 유산으로 마련한 전세 아파트다. 보증금 1억 2천. 엄마가 평생 기댈 유일한 안식처. 차. 8년 된 중고 아반떼. 그거 없으면 엄마는 시장 봐서 장사도 못한다. 눈물이 핑 돌았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 꾹 참아야 한다. 수아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준혁 씨였다. 말끔한 양복 차림에 그가 내 옆에 서 있었다. 상황을 다 봤을 텐데 그의 표정은 덤덤했다. 아니, 귀찮아 보였다. 잠깐 나와봐. 나는 그를 따라 연회장 밖으로 나갔다. 복도 구석진 곳에 멈춰 선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소매를 잡았다. 여보, 어떡해. 5천만 원이라니,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머님 좀 말려줘. 준혁 씨가 내 손을 툭 쳐냈다. 그의 손길이 너무 매정해서 나는 벽 쪽으로 비틀거렸다. 너 목소리 좀 낮춰. 남들 듣잖아. 준혁 씨가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내가 좀 맞춰드려. 맞춰드리라니. 5천만 원에 엄마 집까지 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맞춰드려? 장모님한테 전화해. 그가 차갑게 말했다. 집담보로 대출이라도 좀 받으시라고 해. 급한 불은 꺼야 할 거 아니야? 은지 결혼식 망칠 셈이야?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이 남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우리 엄마 집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라고. 그걸 담보 잡으라고? 그럼 우리 집 채면은? 하객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엄마 망신 줄 거야? 준혁 씨는 시계를 힐끔 보더니 내 어깨를 툭 쳤다. 빨리 전화해서 해결해. 나 들어간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으로 들어가 버렸다.
덩그러니 남겨진 나는 벽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믿었던 남편마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엄마가 받았다. 수아야.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엄마. 우리 딸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나는 엉엉 울면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가 돈을 뿌린 것, 5천만 원과 집을 요구한 것, 준혁 씨가 대출받으라고 한 것까지. 말을 다 듣고 난 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아야. 엄마의 목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지금 갈게. 엄마가 여길 왜? 잔말 말고 기다려. 엄마 지금 출발한다. 뚝 전화가 끊겼다.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거울 속 내 몰골은 처참했다. 눈화장은 번지고 머리에는 지폐 한 장이 엉켜 있었다. 아까 시어머니가 뿌린 돈 중 하나였다. 나는 그 돈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쳐박고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다.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있는데 밖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 그 며느리 봤어? 꼴이 아주 가관이더라. 구멍가게 딸이라며? 역시 수준이 안 맞으면 결혼하는 게 아니야. 근데 시어머니도 대단하다. 돈을 면전에 뿌리냐. 오죽 가져온 게 없으면 그랬겠어. 쯧쯧. 입술을 깨물었다. 피비린내가 났다. 나가지 않았다. 그들이 나갈 때까지 숨죽여 울었다. 4시가 다 되어갔다. 나는 복도 소파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다. 엄마가 온다고 뭐가 달라질까? 와서 같이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내가 알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늘 입던 헐렁한 몸빼 바지나 낡은 티셔츠가 아니었다. 엄마는 짙은 회색 정장 바지에 하얀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에 걸친 재킷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였다. 희끗하던 머리는 단정하게 드라이가 되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검은 봉지 대신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엄마 뒤로 덩치 큰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따라오고 있었다. 엄마.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불렀다. 엄마가 나를 보더니 성큼성큼 걸어왔다. 엄마의 눈빛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 단호한 빛을 띠고 있었다. 수아야, 들어가자. 어딜? 내 시어머니 만나러. 엄마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연회장 입구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가서 보여주자. 누가 진짜 흙수저고 누가 금수저인지. 연회장 문이 열렸다. 엄마가 앞장서서 걸어 들어갔다. 그 당당한 발걸음에 하객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주석에서 희희낙낙하며 사람들과 인사하고 있었다. 우리 엄마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눈을 감으니 온몸의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회장 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결혼 행진곡이었다. 은지 아가씨가 지금쯤 붉은 카페트 위를 걷고 있을 것이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복도 구석에 처박혀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박수 소리를 듣고 있었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낡은 물건이 된 기분이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다. 준혁 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너 어디야? 전화는 했어. 나는 화면을 몇 초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답장 없이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2분 뒤 다시 진동이 울렸다. 얘야,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30분 준다. 30분 뒤에 이체 내역 안 보내면 알아서 해. 이체 내역. 나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힘없고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준혁 씨는 아직도 우리 엄마에게 5천만 원을 이체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엄마가 어떤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우리 집 가난이 어느 정도인지 그는 전혀 모른다.
그가 아는 건 오직 쪽팔리지 않는 것뿐이다. 참으면 지나간다는 말뿐이다. 나더러 전화하라 하고 방법 찾아오라 하고 문제 해결하라고 닥달할 뿐이다. 그럼 정작 본인은? 그는 뭘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엄마 옆에 서서 내가 모욕당하는 걸 지켜보다가 고작 한다는 말이 목소리 낮춰 남들 듣잖아 렸다. 이게 내 남편이다. 내가 3년을 함께 산 남편이다. 휴대폰이 세 번째로 진동했다. 이번에는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무음 모드로 바꿔버렸다. 오후 4시 53분. 연회장 안의 예식은 얼추 끝났을 것이고 하객들은 식사 중일 것이다. 문틈으로 음식 냄새가 새어나왔다. 불고기 냄새, 그리고 버섯 스프 같은 고소한 향기. 그 냄새가 코를 자극하자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아침엔 긴장해서 굶었고 점심엔 은행 대기줄에 묶여 굶었다. 위장이 텅 비어 위산이 역류하는지 속이 쓰려왔다. 하지만 들어가서 밥을 먹고 싶진 않았다. 그 사람들의 눈빛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가방만 끌어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서울의 여름 해는 길어서 8시는 돼야 완전히 어두워질 것이다. 창을 통해 들어온 주황색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때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바람 쐬러 나온 하객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발소리가 달랐다. 가볍고 느리지만 아주 단단한 발소리였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아니라 굽낮은 신발이 카페트를 밟는 묵직한 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연회장 입구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문양이 없는 수수한 남색 면마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귀걸이나 목걸이는커녕 손목시계조차 없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랜 노동으로 그을려 건강한 구릿빛을 띠고 있었다. 손에는 모서리가 달아 하얀 안감이 드러난 낡은 누런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엄마였다. 우리 엄마. 나는 용수철처럼 소파에서 튀어올랐다. 다리가 꼬여 넘어질 뻔했다. 엄마. 엄마가 나를 발견하고 걸어왔다. 여전히 흔들림 없는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한 발걸음이었다. 내 앞에 선 엄마는 손을 뻗어 내 눈가에 남은 눈물 자국을 가만히 닦아주었다. 울었니? 엄마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 전화 받고 바로 출발했다. 엄마가 손을 거두며 말했다. 의수아야, 넌 여기서 기다려라. 엄마가 잠깐 들어갔다 올게. 잠깐, 엄마. 나는 엄마를 붙잡으려 했지만 엄마는 이미 몸을 돌려 연회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뒤쫓아가며 말리고 싶었다. 시어머니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그냥 집에 가자고,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 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문을 활짝 밀어젖혔다. 나도 얼결에 엄마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연회장은 여전히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하객들은 저녁 식사를 즐기는 중이었다.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뒤섞여 윙윙거렸다. 엄마가 들어서자 그 모든 소음이 스위치를 내린 듯 잦아들었다. 모두가 엄마를 쳐다보았다. 수수한 면마 원피스에 낡은 서류 가방을 든 중년 여자가 강남 5성급 호텔 연회장을 제 집 안방처럼 가로지르고 있었으니까.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하객들 사이에서 엄마의 모습은 마치 공작새 무리에 날아든 회색 참새처럼 이질적이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야? 옷차림이 너무 수한데 하객 맞나? 엄마는 그런 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혼주석을 향해 직진했다. 혼주석에는 시부모님과 신랑 신부, 그리고 내가 모르는 친척 어른들이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와인잔을 든 채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 다가오는 엄마를 발견하고는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당신은?
시어머니가 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식탁 위로 기어 올라온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김수아 엄마 됩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옆 테이블 사람들까지 다 들릴 만큼 명확했다. 제 딸한테 5천만 원이랑 집을 요구하셨다면서요?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에어컨 돌아가는 웅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하더니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사부인이셨구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앞으로 다가왔다. 마침 잘 오셨네요. 안 그래도 은지 혼수 문제 의논하던 참이었는데. 걱정 마세요. 댁 사정 뻔한데 그 정도 가져온다고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안 쫓아냅니다. 댁 사정 뻔한데 안 쫓아낸다. 단어 하나하나가 바늘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엄마 등 뒤에서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하지만 엄마의 안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엄마는 시어머니의 비아냥을 무시한 채 연회장을 한 번 휘둘러 보았다. 엄마의 시선이 수많은 테이블과 낯선 얼굴들을 지나쳐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한 노인에게 멈췄다. 짙은 회색 정장에 백발이 성성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은 노인. 시아버지 박 회장이었다. 준혁 씨의 아버지. 엄마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너무나 고요한 연회장 안에서는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소리처럼 울렸다. 20년 전에 구로동 공장 부지 어떻게 빌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장내가 술렁거렸다. 박 회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핏기가 싹 빠져나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다. 당신이 어떻게... 그 땅. 엄마가 낡은 가방을 열어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저희 아버지 땅이거든요. 엄마는 서류를 펼쳐 혼주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제가 유일한 상속인이고요. 나는 엄마 등 뒤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땅이라니. 상속인이라니. 20년 전이라니. 내가 아는 건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무트로 올라온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렸고 은지 아가씨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오늘 처음 본 신랑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서 나조차도 잘 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누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중앙으로 툭 밀었다. 이건 20년 전에 맺은 토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엄마가 서류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시 저희 아버지가 고향 후배 사정 딱하게 여겨서 헐갑에 공장 지으라고 빌려주셨죠. 월세 100만 원, 계약 기간 20년. 월세 100만 원, 계약 기간 20년. 두 숫자가 머릿속에서 부딪히며 기묘한 계산을 만들어냈다.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1200만 원. 1200만 원 곱하기 20년은 2억 4천만 원. 올해 3월부로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다. 계약 끝났습니다. 법대로라면 재계약 의사 없을 시 3개월 안에 지상 건물 철거하고 땅 비워주셔야 합니다.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칠판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그 땅은 진작 우리 거 됐어. 어디서 헛소리야. 그래요. 엄마가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냈다. 이번에는 종이가 하얗고 빳빳했다. 구청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새 서류였다. 이건 오늘 아침에 구청에서 떼온 토지 대장입니다. 엄마가 계약서 옆에 그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 곳을 짚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내밀어 들여다보았다. 인쇄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소유주, 김태호.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함자다. 얼굴도 본 적 없는데 외할아버지? 소유주 김태호. 제 부친이십니다. 작고 하셨고요.
엄마의 손가락이 다음 줄로 내려갔다. 현재 유일한 법정 상속인 김순영이 상속받았습니다. 김순영. 우리 엄마 이름이다. 그 말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 땅이 제 땅이란 소립니다. 엄마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네 공장이 20년 동안 제 땅 깔고 앉아 있었다고요. 시아버지가 그제야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하는 굉음을 냈다. 이럴 순 없어. 시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목에 가래가 끓는 듯 했다. 분명히 약속했어. 20년 지나면 그 땅 내 거로 해주기로. 형님하고 약속했다고.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 없습니다. 박 회장님 엄마는 마치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처럼 냉정했다. 게다가 20년 동안 월세는 처음 3년만 내고 싹 입 닦으셨더군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멈추고 일그러진 시아버지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우리 집에 갚으셔야 할 밀린 월세가 원금만 2억 조금 안 되네요. 이자까지 치면 2억 4천은 넘을 겁니다. 2억 4천만 원. 그 숫자가 폭탄처럼 터졌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속닥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2억 4천이라니. 박 회장이 남의 돈을 떼먹은 거야? 공장 땅이 자기게 아니었어? 난 당연히 본인 땅인 줄 알았는데 20년이나 월세를 안 냈다고? 와, 양심도 없네. 저 집안 이제 끝났네. 끝났어. 나는 멍하니 서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매일 새벽 시장 가서 물건 떼오고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하고 콩나물값 깎아가며 악착같이 살던 우리 엄마가 내게 전화할 때마다 돈 안 부족하니? 라고 묻던 그 엄마가 시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는 공장 땅의 주인이라니. 2억 원이 넘는 땅을 가진 자산가라니. 엄마, 목이 메어 쇳소리가 났다.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엄마가 그제야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지친 기색과 안쓰러움,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것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단단함이었다. 수아야, 엄마가 나직하게 말했다. 엄마는 웬만하면 너 이 일에 안 끌어들이려고 했다. 근데 오늘 엄마의 시선이 다시 시어머니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이 순식간에 서슬퍼런 칼날로 변했다. 오늘 저 사람들이 선을 넘었어.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다시 푸르딩딩해지더니 이내 기괴한 회색빛으로 변해갔다. 입술을 달달 떨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먼저 입을 연 건 시아버지였다. 자, 장모님, 아니, 사돈. 아까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였다. 우리 좋게 얘기합시다. 예? 계약서 그거 우리가 다시 쓰면 되잖아요. 계약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회장님 엄마가 말을 잘랐다. 더 할 얘기 없습니다. 엄마는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다. 다음 주까지 안 비우시면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합니다. 그러면 댁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공장 건물. 엄마가 잠시 멈추고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말했다. 압류당해서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압류, 경매.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공장 기계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시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가 달려들어 엄마의 가방을 뺏으려 했다. 안 돼. 내 피 같은 공장이야. 평생을 바친 내 피땀이라고. 엄마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다. 피땀이요. 엄마의 목소리가 영하의 날씨처럼 차가워졌다. 남의 땅에 건물 짓고 20년 동안 월세 떼먹은 게 피땀입니까? 엄마의 시선이 의자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에게 꽂혔다. 갚을 건 갚아야죠. 그때였다. 수아야. 귀청이 떨어질 듯한 고함이 들렸다. 준혁 씨였다. 그가 인파를 헤치고 달려와 내 손목을 낚아챘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목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 수아야. 장모님 좀 말려봐. 그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다. 공포, 당황, 아니면 분노,
눈가가 시뻘개지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였다. 우리 부부잖아. 그가 내 손목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매달렸다. 아까 내가 한 말은 홧김에 그런 거야. 진심 아니었어. 장모님한테 계약서 찢으라고 해. 공장 날아가면 우리 집 다 죽어. 부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불과 1시간 전 이 남자는 내게 목소리 낮춰 쪽팔리게 라고 했다. 불과 1시간 전 30분 줄 테니 이체 내역 보내라고 협박했다. 불과 1시간 전 우리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라고 종용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부란다. 부부.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건조하고 차가웠다. 5분 전까진 나더러 너희 집에서 꺼지라더니 이제 와서 부부 타령이니? 준혁 씨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수아야, 내가 잘못했어. 그가 갑자기 내 손목을 놓고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장모님한테 계약서 없던 걸로 하자고 해줘. 응?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발밑에 무릎 꿇은 이 남자가 내 남편이다. 1년 반 연애하고 3년을 같이 산 남자. 이 남자 때문에 나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으며 축의금을 모았고 시댁 식구들에게 멸시당하면서도 참았다.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혼자 울었다. 그런데 그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참으면 지나간다고 했고 내가 모욕당할 때 쪽팔린다고 했다. 자기 집이 망하게 생기니까 그제야 우린 부부라며 매달린다. 수아야. 그가 울먹이며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얼굴에는 기괴할 정도로 비굴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억지로 짜내 만든 듯한 미소였다. 사돈.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아까의 그 표독스러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우리끼리 한 식구인데 말로 합시다. 응? 아까는 내가 좀 심했어. 내가 미안해. 그녀가 갑자기 허리를 굽히더니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다. 아까 본인이 허공에 흩뿌렸던 지폐들을 줍고 있었다. 신사임당 얼굴이 그려진 5만 원권 지폐를 한 장 한 장 주어 손에 쥐었다. 이 돈 내가 주어서 수아 돌려줄게. 응. 이러면 됐지? 울음 섞인 목소리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한복 치맛자락은 구겨졌고 화장은 눈물과 땀에 번져 눈 밑이 검게 물들어 있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내 목소리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게 나갔다. 그거 푼돈이라면서요? 거지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왜 주우세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딱딱하게 굳었다. 손에는 구겨진 지폐를 움켜쥔 채 표정이 비굴함과 분노 사이에서 길을 잃고 일그러졌다. 옳게.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은지 아가씨였다. 신랑 옆에 서 있던 그녀가 웨딩드레스 자락을 걷어차며 달려왔다. 얼굴은 시뻘개져 있었고 눈에는 도끼가 가득했다. 옳게. 미쳤어. 오늘 내 결혼식이야. 어디서 친정 엄마 불러와서 깽판을 쳐? 그녀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내 뺨을 향해 손바닥이 날아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타격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눈을 뜨니 엄마가 내 앞을 막아서서 은지 아가씨의 손목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박은지 양. 엄마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 호텔 예약금, 스드메 비용, 신혼여행 계약금. 아까 확인해보니 전부 아버지 회사법인 카드로 긁으셨더군요. 은지 아가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사 파산하면 그 카드 내역 전부 횡령이나 채무로 잡힙니다. 엄마가 손목을 탁 놓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때 되면 채권자들이 아가씨한테까지 쫓아갈 겁니다. 신혼집으로요. 은지 아가씨는 멍하니 서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에 반짝이는 티아라를 썼지만 표정은 이미 지옥을 보고 온 사람 같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공들인 신부 화장이 흉하게 얼룩졌다. 나는 곁눈질로 신랑을 보았다.
오늘 처음 본 그 남자는 이미 연회장 출구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하고 있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의 표정은 뒤 난파선에서 당장 탈출해야 한다는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장례식장이 되었다.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인파를 헤치고 나왔다는 것만 기억난다. 수군거리는 사람들, 쏟아지는 시선들, 웅성거리는 입들을 뒤로 하고 호텔 회전문을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서울의 여름밤은 습하고 무거웠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매미들이 목청껏 울어댔다. 엄마의 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었다. 8년 된 은회색 아반떼.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선명한 그 차 조수석에 내가 탔고 엄마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다. 화려한 호텔 입구, 즐비한 고급 외제차들, 제복 입은 직원들.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영화 속 장면처럼 멀어졌다. 나는 시트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 겪은 일이 너무 많았다. 내가 과부하 걸린 것처럼 지끈거렸다. 시어머니가 돈을 뿌리던 장면, 5천만 원을 내놓으라던 고함, 화장실에서의 오열, 엄마의 등장, 토지 계약서, 2억 4천만 원.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다. 수아야. 엄마가 조용히 불렀다. 나는 눈을 뜨고 엄마를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엄마의 옆얼굴은 평온했다. 방금 전 연회장을 뒤집어 놓고 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미안하다. 엄마가 말했다. 그동안 너한테 숨겨서. 나는 입을 달싹거렸지만 괜찮아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다. 그 땅, 내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다. 엄마가 앞만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난 너무 어렸고 세상 물정도 몰랐어. 그때 박 회장이 찾아와서 공장 짓게 땅 좀 빌려달라길래 어차피 놀리는 땅이니 그러라 했지. 계약 기간 20년, 월세 100만 원. 엄마가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그 인간들 처음 3년만 내고 온갖 핑계 대면서 돈을 안 주더라. 나 혼자 너 키우느라 바빠서 소송 걸 여력도 없었고 그냥 계약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싶었지. 그게 20년이 될 줄은 몰랐다. 엄마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유산 까먹으면서 버티다가 결국 바닥나서 내가 생활 전선에 뛰어든 거야? 설거지, 노점, 파출부. 너 하나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는 그 비싼 땅을 가지고도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며 나를 키웠다. 월세를 떼먹히고도 억울해도 그저 묵묵히 참아왔던 것이다. 왜?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하니? 엄마의 목소리에 물기가 섞였다. 내가 가서 시댁이랑 싸우라고? 안 그래도 눈치 보며 사는데 더 힘들게 하라고?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원래는 계약 끝나면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 너한테 피해 안 가게? 근데 오늘 핸들을 쥔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오늘 그 인간들이 너무하더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식었다. 사람들 앞에서 돈 뿌려가며 내 딸 모욕하고 5천만 원의 집까지 내놓으라고? 우리가 뭐 만만한 호구인 줄 아나 보지? 나는 엄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늘 참고 양보하고 손해보며 살던 엄마. 남이 싫은 소리 해도 허허 웃어넘기던 엄마. 그런 엄마가 오늘은 전사 같았다. 엄마. 수아야, 엄마가 말을 끊었다. 너 그 남자랑 계속 살고 싶니? 나는 멍해졌다. 내가 살고 싶다면 엄마가 없던 일로 해줄 수 있다. 엄마는 덤덤했다. 그 돈 2억 그냥 떼인 셈 치면 돼. 땅도 계속 쓰라고 하지 뭐.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하지만 내가 싫다면 엄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싫다면 엄마가 너 그 지옥에서 꺼내줄게. 꺼내준다는 말. 그 말이 뇌리에 박혔다.
준혁 씨가 내 손을 뿌리치던 감촉, 쪽팔린다며 짜증 내던 표정, 무릎 꿇고 우린 부부라며 매달리던 비굴한 눈빛. 시어머니가 돈을 뿌릴 때의 경멸 어린 눈, 내 머리 위에 내려앉던 지폐의 무게. 하객들의 수군거림, 근본 없는 집안, 뻔뻔하네. 그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3년. 나는 3년을 참았다. 결혼 생활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여자가 참아야 집안이 평화로운 거라고 스스로 세뇌하며 버텼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 그건 희생이 아니었다. 그건 그냥 학대였다. 일방적이고 악의적이고 끝이 없는 괴롭힘이었다. 엄마.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나 이혼할래. 그 말을 뱉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것 같았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손을 뻗어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엄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래. 엄마가 말했다. 엄마가 도와줄게. 3개월 후.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 나는 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이혼 조정 조서가 놓여 있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채무 관계가 빼곡하게 적힌 서류였다. 맞은편에는 준혁 씨가 앉아 있었다.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볼이 움푹 파이고 눈 밑이 퀭했다. 수염은 깎지 않아 거뭇거뭇했고 양복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다. 3개월 전에 그 말끔하고 오만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김수아 씨, 내용 확인하시고 이해 없으시면 서명해 주세요. 나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재산 분할, 쌍방 명의의 공동 재산 없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예금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채무, 남편 박준혁 명의의 채무 2억 6천만 원은 전액 남편이 부담한다. 위자료, 없음. 깔끔했다. 더할 나위 없이. 준혁 씨가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수아야.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앞으로 평생 너한테 잘할게. 진짜야? 나는 펜을 들었다. 장모님한테 말씀 좀 드려줘. 응? 그 땅만 돌려주시면. 우리 부모님 지금 청담동 집 뺏기고 구로동 반지하로 이사 가셨어. 공장도 경매 넘어가고 우리 집 다 망했다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3년 전 이 남자는 말했다. 내가 너 지켜줄게. 3개월 전 이 남자는 말했다. 장모님한테 땅 좀 내놓으라고 해. 참 한결같이 이기적인 남자다. 박준혁 씨.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재산 분할은 합의대로 진행합니다. 저쪽 빚은 저랑 상관없고요. 나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김수아.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몸이 둥실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나를 옥죄던 족쇄가 완전히 끊어졌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지내세요. 미련 없이 뒤돌아 조정실 문을 향해 걸었다. 등 뒤에서 준혁 씨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다.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했지만 내 발길을 잡지는 못했다. 법원을 나서자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10월의 서울 하늘은 눈이 시리게 파랬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황금색 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법원 앞에 엄마의 차가 서 있었다. 나는 조수석 문을 열고 탔다. 끝났니? 엄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동을 걸었다. 이제 뭐 할 거니? 나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여행 가고 싶어. 내가 말했다. 아무도 나 모르는 곳으로 가서 좀 쉬고 싶어. 어디로? 글쎄. 발리. 아니면 더 멀리 갈까? 그냥 서울만 아니면 돼. 엄마는 대답 대신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열더니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자, 이거 받아라. 나는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다.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2억 4천만 원. 이게 뭐야? 박신혜가 떼먹은 월세랑 이자다. 엄마가 담담하게 말했다. 법원에서 강제 집행해서 지난주에 입금됐어. 손이 떨렸다. 2억 4천만 원. 평생 만져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큰 돈이었다.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로 먹고 살 수 있는 돈. 엄마, 이건 엄마 돈이잖아. 내 외할아버지 돈이다.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그 땅 남기실 때 너 시집갈 때 혼수로 주라고 하셨어. 중간에 도둑놈들이 20년이나 깔고 앉아 있었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나는 수표를 쥔 채 펑펑 울었다. 엄마, 울지 마라. 엄마가 빙그레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해서 더 눈물이 났다. 앞으로 내 인생 길다.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더 이상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말고. 더 이상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말고.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박혀있던 응어리를 녹여버렸다. 나는 평생을 숙이고 살았다. 가난에, 운명에, 시댁에, 남편에게. 숙여야만 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아니다. 엄마. 나는 눈물을 닦고 엄마를 보며 활짝 웃었다. 고마워. 엄마는 말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어릴 적 내가 올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나는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을 걸어갔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새로 산 흰색 셔츠에 청바지, 가벼운 백팩 하나. 명동 백화점에서 12만 원 주고 산 셔츠였다. 결제할 때 손이 떨렸지만 입는 순간 날아갈 듯 가벼웠다. 나를 위해 돈을 쓴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승객 여러분, 발리행 OZ765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나는 23번 게이트로 향했다. 손에는 비즈니스석 탑승권이 들려 있었다. 비즈니스석. 난생 처음 타보는 자리다. 예전엔 무조건 최저가 이코노미, 그것도 제일 싼 가운데 좌석만 찾아다녔는데 무릎이 앞좌석에 닿아 옴짝달싹 못하며 갔었는데 좌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A 창가석입니다. 웰컴 샴페인 드릴까요? 승무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물었다. 네, 주세요. 길쭉한 잔에 담긴 황금빛 액체가 찰랑거렸다.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걸 보며 한 모금 마셨다. 차갑고 달콤했다. 결혼식장에서 남들 잔 채워주느라 맛도 못 봤던 그 샴페인. 이런 맛이었구나. 나는 메뉴판을 펼쳤다. 푸아그라, 한우 안심 스테이크, 랍스터 파스타. 가격표 따윈 보지 않았다. 제일 비싼 코스로 주세요. 디저트도 포함해서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회색 활주로가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곧이어 기체가 붕 떠올랐다. 발 아래로 작아지는 서울. 그곳에 내 3년의 눈물과 서름, 찌질했던 과거를 전부 버리고 간다. 나는 가방에서 엄마가 준 편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었다. 구로동 공장 부지. 엄마가 내 명의로 이전해준 땅 문서였다. 그리고 쪽지 한 장. 수아야, 이건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라. 나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구름 위로 눈부신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내 인생도 이제 저 하늘처럼 막을 것이다. 한 달 뒤. 발리의 어느 아침. 나는 풀빌라 침대에서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테라스로 나갔다.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지난 한 달은 꿈만 같았다. 수영하고, 마사지 받고, 맛있는 거 먹고, 늦잠 자고. 살이 3kg쯤 찐 것 같지만 상관없다. 나한테 살쪘다고 구박할 시어머니도 눈치 줄 남편도 없으니까.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네이버 뉴스 알림이었다. 충격. 재벌2세 결혼식 돈 뿌리며 며느리 모욕 영상 공개. 네티즌 현실판 악녀 맹비난. 클릭해보니 은지 아가씨 결혼식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모양이었다.
시어머니가 돈을 세고 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와, 저게 사람이냐? 며느리 불쌍해 죽겠네. 500만 원이 적은 돈이냐? 인성이 글러 먹었네. 저 집안 망했다면서요? 쌤통이다. 인과응보. 사이다 결말 기대합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껐다.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들이 지하실에서 살든 욕을 먹든 나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나 자유다. 갈매기 몇 마리가 놀라서 날아올랐다. 나는 크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랍스터를 먹으러 갈까? 아니면 해변에서 서핑을 배울까?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이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